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63회 역사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잘 보냈죠? 네. 뭐 잘 보내지 뭐.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역사 진행했었는데 두 가지 있었죠.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얘기 했었고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일본의 상황 그리고 그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독립운동의 시작까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시작이었고 사실 2부로 준비된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좀 이렇게 리플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1부짜리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하다 말았냐? 왜 이게 독립운동을 다룰 때 왜 이거밖에 안 했냐 말이 되냐 빠진 게 많다. 네. 오늘 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죠? 아 맞다. 우리 그거 암살에서 후원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말로 후원이 들어왔어. 그래서 네네. 영화 예매표 100장이 들어왔습니다. 오. 필요하지 않습니까? 100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볼게요. 25번씩 보면 되는데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나 혼자 20. 저는 20번만 볼게요. 5번은 다른 분이 난 보시죠. 30번 봐야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쫄랐거든. 사실은 영화 예매표 많이 달라고 네. 그랬더니 100매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네요.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100매 가지고 있어서 좋으신 건가요? 좋아. 근데 이 100매가 이제 매수가 아니라 이제 번호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눠드릴까 했는데 저희 카페에 공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카페에 공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착순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아마 이 방송이 방송. 나간 직후에 카페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민등록번호와 예. 카드번호를 입력하시면 자산세 증명 과세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인감증명서를 장난 그런 거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면은 명상 단계 등록.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카페 지대너비앗으로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진행해 주시면은 영화 예매권을 암살만 볼 수 있어. 그래서 영화 예매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네. 저희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우리는 돈 내고. 저희도 신청해야지. 니네 신청하면 참여 내가. 아이디 써야겠다 빨리. 장난 아니다. 알겠습니다. 선착순으로 기다리고 많이 있어요. 신청해 주시고 혹시 못 받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네. 저희가 또 다른 거 많이 준비해가지고 더 이런 1년 만에 이거 1년 반 만에 처음 알아했는데 이벤트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3년 후에. 네, 영화 암살 시대적 배경이 일제시대 독립 투사들의 이야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이랑 좀 연계도 되겠죠. 영화 볼 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오늘 그래서 이어서 하는 거죠. 우리 근현대 시대 네. 일제 치하와 그다음에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 진행할 텐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3부랑 4부 때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은 3부 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독립운동을 시작했으니까 독립운동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4부에서는 이제 독립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됐고 해방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 이거 되게 거대한 내용인 것 같아. 진짜. 동아시아 정세에서부터 이제 해방까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국내 독립운동가들이 간도와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무장투쟁 벌인 얘기를 정말 맛만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하지도 못하고. 이회영 선생님.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국내 독립운동 얘기를 뺐느냐, 왜 무장투쟁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런 댓글도 본 것 같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걸 다 다루기에는. 그렇죠. 네, 제가 뭐 빨갱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몰랐는데. 예,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했는데. 간략하게 정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심은 살아있으셔서. 일부 독립운동 성과들 좀 많이 스킵하고 지나갔던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시에 세계사 사건들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1911년에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납니다. 신해혁명? 네.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 드디어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출범하는 거죠. 예. 그리고 1917년에는 러시아에서 이름도 무지무지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때구나. 네. 그리고 1918년에는 독일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비스마르크 대상이 이렇게 새로운 공화국을 출범시키죠. 우리 나중에 그것도 할 거지. 나중에 독실이가 그 관심 있어하는 부분 아닌가? 전쟁사. 그렇죠. 네. 그것도 나중에 또 하더라고. 독일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그리고 1914년부터 18년까지는 큰 전쟁이 있었죠.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읊은 사건들만 봐도 얼마나 세계사가 급격하게 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렇네. 야, 그때가 20세기. 그렇구나. 초반. 장난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에서는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뭐 세계 대전도 일어나고 있었고, 한마디로 이제 정신없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이랑 또 3.1 운동도 그 연결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 대전이 종전되고 나서 그렇지. 미국의 대통령님께서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좀 더 고무된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들을 풀어줬는데 그래서 네. 그때 우리도 그걸 보고서 했던 거지, 그지? 사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일본이 승전국이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에 그러니까. 승전국이었으니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우린 고려하지도 않았었죠. 네. 그죠.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세계대전이라는 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식민지 전쟁이었잖아요. 그 세계대전에서 패배했던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놔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이제 독실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국가니까 식민지를 놔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지? 네. 그래서 3.1 운동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1년 가까이 쭉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계속됐고요. 피해자만 해도 일본 군경이 발포를 하거든요. 시위대한테 총을 쐈기 때문에 막 1년 동안 350에서 약 600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1년 동안? 네. 부상자만 해도 1000명이 넘었고 뭐 감옥에 갇힌 사람은 거의 뭐 8,000에서 9,000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3.1 운동 나중에 우리 같이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독립운동 하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자료가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 자료에서 보니까 실제로 독립운동을 지지하거나 독립운동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의 수에 대해서 전국 2%라고 하더라고. 2% 정도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지지했고 98%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3.1 운동도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긴 하겠지, 그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3.1 운동에 참여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3.1 운동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계층이 참여한 건 맞습니다. 예, 2%보다는 훨씬 많았을 걸로 추산이 되는데, 근데 그 일제 통치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 그 기간 동안 적극적인 항일 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은 당연히 얼마 안 되죠. 왜냐하면 함부로 나섰다가 이제 기본으로 깜빵에 갇히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이후에 활동에도 다 불이익이 생기고 예, 뭐 죽을 수도 있고 고문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정말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어쨌든 3.1 운동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임시정부가 드디어 탄생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 원래 했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임시정부 얘기를 제가 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3.1 운동의 기운을 받아서 당시 국내외 독립운동계의 슈퍼스타들이 총집결합니다. 1919년 4월 13일 상해에서 그 망명정부를 수립을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김구 선생님에서부터 뭐 안창호, 김규식, 신채호, 뭐 여운형, 조소왕, 뭐 이시영, 신익희, 이동휘 이름만 들어도 어벤져스네. 사실은 어벤져스급의 군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총 집결해서 임시정부라는 것을 만들었으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임시정부가 그 정부의 기본적인 형태는 갖추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 최초의 공화제 형태의 정부 뭐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세금을 못 받으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였군요. 국민이 없네. 그리고 뭐 임시정부 수반이 야, 쟤 조사 좀 해봐. 뭐 이런 우리나라처럼 검찰을 부린다거나 이럴 수 있는 권력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그 실질적으로 그 유의미한 활동을 하기가 참 힘든 구조이긴 했어요. 영향이 없었구나. 예, 돈도 없고 어떤 권력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내부 파벌 갈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심각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독립투쟁 이제 단체들이 네.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 있기 전에 산발적으로 있었어. 예, 네,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어벤져스가 돼서 모인 거예요? 네네. 와, 근데 임시정부가 된 네, 거구나. 임시정부를 구성하고도 그 어. 파벌이나 반목되는 것들이 계속 갈등되기 때문에 통합됐다 다시 해체돼서 계속 분파가 나뉘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해방까지 이어져요. 근데 이제 시대적인 맥락을 조금 아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임시정부가 지금 깡 선생님 설명해 준 것처럼 1919년도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성립되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3.1운동에 실제로 참가했던 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2% 정도여서 아주 소수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일제 통치 특색 때문에 그래요. 일제가 예를 들어 한 10명 정도 이상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거를 처벌했기 때문에, 아, 집회 자유가 없구나. 네네, 집회 자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단 대규모로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굉장한 일이에요.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3.1운동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독립적인 집회를 갖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떤 시발점이 돼서 운동의 활력이 됐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세워져요. 실제로 임시정부가 3군데 세워지는데 국내 한성정부랑 노령의 국민회의 상해 임시정부.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상해 임시정부인 거죠. 임시정부, 그러니까 3.1, 그 분위기에 그랬겠구나. 이제 네네. 3.1운동이 막 있고, 야, 이거 독립되나 보다. 네네,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임시정부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 네, 사람들이 이제 힘을 받은 거예요. 아,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나 보다. 야, 근데 그게 3개 정도가 있었어. 네네. 서로 연계되어 있는 거였어요? 네네. 이제 연계돼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상해 임시정부가 중요해진 게 뭐냐면, 일본이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대규모로 탄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지 기반이 상실되고 보통 감옥에 투옥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로 도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해에서 임시정부 지지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데, 임시정부가 왜 이렇게 반목하게 되냐면 단체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좀 설명해 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32년의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의 독립운동하는 단체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양육시키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세력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32년에 뭐가 일어나냐면 윤봉길 의사가 이제 폭탄을 투척해서 성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단체가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나 보다라는 게 이제 평가가 돼서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독립운동했을 때. 실제로 윤봉길 의사가 했을 때 네네. 그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하고 그 모든 중국민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네네. 그런 식으로 그래. 하면서 이게 네. 당시에 굉장히 이슈화 됐었으니까 한국 단체들이 저런 역량이 있나 보다라고 평가되거든요. 그래서 32년도에 조선의열단, 한국독립단, 조선혁명당, 신한독립단, 대한독립단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하나로 통일돼서 한국대일전선통일연맹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당이 여러 가지 해체되고 한 해 구심점이 마련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해외에 있던 단체들까지 다 연합된 단체였어요. 그래서 35년도에 이 단체가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로 출범하게 돼요. 근데 민족혁명당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었던 것처럼 약간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당의 강령에 뭐가 들어가냐면 민족 자주독립이 1차적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봉건제도 타파가 들어가요. 신분제도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거 타파. 세 번째로 소수 독점의 약탈 경제를 소멸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엔 누가 들어가냐면 같은 조선인인데 조선인들을 수탈하고 있던 대지주 계층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만 이렇고 독립단체들이 분열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통합됐는데 여기에서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한인애국단이 제외돼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계급 중심으로 이제 일제가 통치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경제적인 기반에 따라서 사회주의 계열이랑 우파 계열로 갈리게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 김구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독립투쟁에 대한 이상이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단체를 모으는 것보다 김구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역량을 집중시켜서 투쟁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보안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보안 유지? 네네. 뭘 보완해?
왜냐하면 단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배반하는 사람들, 뭐 영화에서처럼 밀정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 위주로 네네. 꾸려야 된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밀정. 커진다고 해서 질적으로 어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게 확보된 게 아니니까 김구는 소수의 보안이 강화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김구 중심으로 하는 한인 애국단,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한독당으로 통합되거든요. 한독당 중심이 있고 사회주의에 기반하고 있던 사람들의 투쟁으로 이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파들이 기본적인 노선은 김구 중심의 노선파가 있고 사회주의 계열파. 그래서 아까 사회주의 계열파 뭐였지 이름이? 민혁당, 민족혁명당. 아, 민족혁명당. 네, 보통 민혁당이라고 말하고, 네네. 그래서 네, 김구 한독당. 이념 갈등이 굉장히 크죠. 그 안에서. 그래서 뭐 이게 뭐 1930년대 얘기를 하셨는데 네. 1920년대부터 이게 심각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크게 나누면 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야? 사회 계열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민족혁명당. 네네. 그 다음에 민족주의를 기반하고 있는 김구 선생 중심의 한독당. 한인애국단. 네네. 요 두 가지가 그럼 가장 컸던 건가요? 한인 애국단은 이제 암살 조직이고 한독당이라고 네. 예, 그게 이제 정치 조직입니다. 어쨌든 아, 그 여러 가지 계파들이 있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단체 이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정리 좀 해줘요. 이게 일제시대의 역사를 다룬 책들을 읽으면 한 페이지에 처음 보는 단체 이름이 한 20개씩 등장합니다. 그래. 미칠 것 같아요. 이런 체제. 네. 네네. 근데 어쨌든 그 이념 갈등도 심각했고 지역 갈등도 있었어요. 단순화시키면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베이스로 했던 그 해방운동 단체들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파겠지. 네. 근데 이제 그게 민족주의가 됐을 것 같아. 네. 민족주의를 베이스로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두 단체 다 독립투쟁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차이점은 계급에 대한 투쟁까지 같이 묶은 거는 사회주의 계열이고 계급에 대한 투쟁 없이 그냥 독립만 목표로 활동했었던 거는 우파 계열의 이제 단체들이 소속되게 돼요. 아, 단순하구나. 그러니까 네네. 그 어떤 계급적인 투쟁도 그 어떤 강령화에 넣느냐, 넣지 하는 김에 않느냐. 같이 하자. 네. 실제로 그게 되게 중요한 시기였었던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내전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때는 내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었지만 네. 근데 그쪽에서 여전히 그 이념 전쟁이 나타났었던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독립군들도 마찬가지가 당연히 이념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게 그렇구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 자체가 전 세계를 그렇게 이념 갈등으로 몰아넣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지. 네.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사회주의는 최신 사상이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오. 그렇게 실패하지 않아 그 당시까지는 실패할지도 몰랐던 사상이었고 아직 실험이 없었으니까. 네, 없었으니까. 네. 그 임시정부 활동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너무 다양한 분파와 출신 지역 여기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돈도 네. 없고 권력기관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한 192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눈에 띄는 활동은 많지 않았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제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그 의열투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의열투쟁. 왜 또 갑자기 새로운 당이 나왔어? 의열단? 예,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대일 항쟁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제 무장투쟁하던 독립군들이 자유시 참변을 통해서 이제 대거 학살당하고 와해되는 참변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로 이제 독립투쟁이 1대1 맞다이 혹은 게릴라 형태 뭐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의열이라는 말을 갖다가 아주 그 고대 문헌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천추의열이라고 해서 옛부터 충의로 열렬하게 행동했던 인물을 가리켜서 의열지사라는 말을 했었는데 거기서 의열이라는 두 글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의열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소규모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암살 혹은 파괴를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주요 대상은 일단 뭐 일제 총독이나 군 간부 등을 비롯한 그 주요 적괴 요인들 아니면 매국노들 아니면 일제 경찰이나 밀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뭐 그런 일제 부역자들 그리고 뭐 친일 부호 뭐 불량배 이 불량배는 뭐냐면 독립운동을 불량배요? 빙자해서 금품을 강탈하는 놈들도 있었대요. 아, 그런 사람도 있구나.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독립운동가 중 배반자 뭐 이런 사람들만 처단 대상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게 의열단이 예. 활동이? 아니요. 의열투쟁이라고 큰 개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뭐 테러리즘 해가지고 21세기에는 네. 지금도 뭐 IS 같은 활동 보면은 정말 무차별적인 테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타겟이 없잖아.
딱히 타겟이 있는 게 아니고 무장을 한 세력이든 비무장 세력이든 민간인이든 그냥 가서 폭탄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뭐 기자들을 잡아서 뭐 목을 친다거나 이런 그렇죠. 끔찍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은 많이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 시기에 벌였던 이런 암살이나 파괴 활동들은 타겟이 명확하게 있었어요. 테러로 보기 힘들다라는 거야. 일단 뭐 왜냐면, 차이점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근데 이제 그 깡 선생 말은 이거죠. 그렇다면 테러랑 의열 활동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목적성에 있다.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이 있느냐? 이 여부. 그 목표는 그 적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명확하게 한정을 지은 거죠. 예.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것도 그 활동의 일환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활동들을 아예 조직화시켜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물이고요. 그가 바로 이제 김원봉 선생이라고 호가 약산입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 약산 김원봉 선생. 예.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독립운동가가 누구냐? 예. 했을 때 유관순 누나. 아니야? 사실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힐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구 선생님이 사실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김구 선생님 배우니까. 예. 위인전도 많이 읽히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김원봉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은 김구와 거의 라이벌 관계였을 정도로 김구 선생님보다는 훨씬 젊어요. 22살이나 어립니다. 하지만 소규모 암살 작전 활동도 조직화시켜서 진행한 최초의 인물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걸 더 발전시켜서 조선의용대라고 해서 일종의 독립군을 자기가 다시 만들죠. 조선의용대를 만드셔 나중에. 조선의용대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김원봉 선생님이 조선인 최초로 중국 정부에서 공식으로 허가받은 군대를 조직할 수 있게 해줘요. 중국에서? 네네. 중국에서 인정했구나.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민혁당에 대한 이제 수장이 김원봉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원도 김원봉 중심으로 하게 되고 이 사람이 활동을 굉장히 크게 영향 있게 보여주기 때문에 중국 정부 동의할 최초로 조선의용대가 조직돼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군사단체인 거죠. 자세하게 안 배우는 거구나. 네네. 예. 왜냐면 사회주의 계열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원봉 선생님께서 그 의열단이라고 그 암살 작전 활동을 하는 투쟁 단체를 만들었다가 이후에 황포군관학교라고 중국 공산당에 있는 군인 학교에 들어가서 배웁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사회주의 경력이 있고요. 이후에도 계속 좌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고 마지막에 사실 또 월북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배우질 않죠. 그렇군요. 김원봉 선생님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단체는 말하자면 한국의 소속이라고 봐야 되는 거. 우리가 자주적으로 통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중국의 나중에 이제 그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를 합니다. 김원봉이 이끌고. 당시에는요? 당시에는 중국에 대해서 소속되어 있어요. 소속은 중국이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 전체 상에서 활동하던 독립단체를 이제 모아가지고 조선의용대를 만든 거기 때문에 거의 그냥 한국 중심의 독립투쟁 단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김구 선생님의 단체가 빠져 있어요. 네. 영화에서도 김구 선생님이랑 이제 김원봉에 대한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반목 관계 둘이 아주 친하지 않구나. 네. 반목이라기 수도 있고 어쩌면 라이벌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김원봉 선생님이 그 1920년대에서 한 30년대까지는 좀 잘 나갔다고 하긴 좀 그런데 워낙 유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분이 만든 의열단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그 의열단 내용이 워낙 화려했기 때문에 좀 반발짝 정도 앞서 나간다?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서로 뭐 경쟁하고 막 그런 것보다도 사실 그런 거였겠지. 그러니까 이념 자체가 베이스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서로를 인정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생각드는 게 통일된 다음에 역사책을 이제 통합해서 써야 될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랑 너무 달라서 복잡할 것 같아. 화려하겠죠, 그때는. 그때는. 그렇군요. 그래서 김원봉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 건데요. 약산 김원봉 선생님은 냉정하고 두려움을 모르며 항상 홀로 행동하였다. 거의 말이 없고 웃는 법이 없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에 열중하였다. 톨스토이의 글을 모조리 읽었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나 아가씨들은 멀리서 그를 동경하였다. 근데 왜 톨스토이 읽으셨지? 왜냐하면 그는 로맨틱했고 빼어난 용모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최 사장님을 묘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 책을 죄송합니다. 근데 사진 보면 진짜 훈남이긴 합니다. 김원봉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는 민혁단들의 단체는 보통 대학 교육 이수자가 절반을 넘어가요. 그리고 외국에서 교육받은 비중도 되게 크거든요. 민혁단 기반인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구나. 네, 그러니까 약간 국제 정세나 국제주의 아니면은 사회주의에 대해서 노출된 경험이 많은 거죠. 그래서 네, 그 계급 투쟁이랑 또 연결돼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김원봉 선생님께서 1919년 이제 3.1운동이 있었던 해에 죽음을 무릅쓰고 만세를 부르는 그 민중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만든 단체가 바로 의열단입니다. 정식으로 의열 투쟁이 이제 조직화된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밀 결사되었고 첫 창단 멤버는 13명 정도였는데 대부분이 이제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예. 그리고 시인 이육사 시인도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육사. 네. 그분 이육사가 무슨 번호인지는 아시죠? 수감번호. 수감됐을 예, 때. 수감번호잖아요. 그 이육사 시인께서도 사실 의열단 단원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919년에 창설해서 1924년경에는 한 70명 가까운 단원들이 있기도 했고요. 목적은 요인 혹은 친일파, 배신자 이런 사람들을 암살하고 주요 일제 시설들을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암살이나 이런 파괴 활동을 위한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허술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처음 김원봉의 의열단이 기획했던 사건이 이제 부산 쪽에서 일어나는데요. 1920년에 거사를 위해서 폭탄 13개를 부산으로 보내고 의열단원도 11명이나 잠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밀고자 때문에 그 부산 경찰에 의해서 이 요원들이 다 체포되고 무기도 압수당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내부에 밀고자가 있었구나. 네. 그러자 김원봉 선생님께서는 화가 나셨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 요원들이 체포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부산 경찰서 폭발을 지시합니다. 1920년 9월에 박재혁 선생님께서는 그 부산 경찰서 서장이 좀 그 옛날 고문원 수집에 취미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고문서상으로 변장하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사했고요. 주변에 이제 순사나 보조원들도 큰 부상을 당했는데 이때 그 박재영 선생님께서는 폭탄 터졌으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왜냐면 김원봉 선생님께서 박재영 선생님 보낼 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경찰서장한테 네가 죽어야 되는 이유를 똑바로 설명해줘라. 그래서 그걸 설명해줬다고 그래요. 나는 의열단 단원인데 니놈 때문에 우리 동지들이 구속됐으니까 너는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붙잡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폭탄이 터졌다며. 예. 폭탄이 터져서 죽었다면서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영화 같다. 네, 영화 같죠. 예. 독실이었으면은 탈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빡빡빡빡 얘기하다가 탈출할 수도 있었는데 그 얘기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예. 체포되어서 사형을 언도받았고 이제 단식 투쟁을 하다가 순국하십니다.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김익상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 사건도 정말 영화 같은데 그 김원봉 선생님께서는 이번엔 조선 총독부를 한번 공격해보자. 여기 스케일이 되게 커요. 진짜 그냥 동네 경찰서 부시는 게 아니고 총독부 공격을 지시합니다. 지금부터 따지자면은 경비가 삼엄한 청와대를 공격하는 그렇지, 거죠. 그런 거 그 정도. 청와대보다 훨씬 더 그랬겠죠. 당시에 총독부라고 하는 거의 경비는. 그렇네. 와, 이 가능해 저게. 그래서 이때 파견된 의열단원이 김익상 선생님이신데 네. 폭탄 2개랑 권총 2정을 가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열차 속에서 검문을 받아가지고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 이때 김익상 선생님께서 일본 대학생 교복을 입고 있었대요. 네. 그리고 일본어도 좀 하니까 주변에 있었던 그 어떤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랑 합석을 해서 마치 부부인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영화야 진짜. 그래서 겨우 위기를 탈출하죠. 그래서 그해 9월 김익상은 전기공 차림으로 헌병을 속이고 총독부 건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폭탄까지 터뜨리는데 성공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총독부에 있는 비서실이랑 2개 정도의 폭탄을 터뜨려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김익상은 총독부를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또. 그리고 그 근처에서 다시 목수로 변장해서 베이징으로 도망치죠. 대박. 익사이팅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랬다는 거지, 그지? 그렇지. 예. 근데 정확히 그 총독부에 폭탄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요인 암살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때 요인을 원래 죽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당 내부 구조까지는 잘 모르니까 이게 총독실인가 뭔가 하고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게 비서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인 암살까지는 못 갔고, 예, 일단 상징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 예. 독실한테 물어봐야지. 만약에 이런 걸 시키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를 시키면? 권총 두 자루랑 독실이는 게시판 테러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거 인터넷 쪽을 담당시키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취한 상태로 해야 되나?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엄청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요. 무조건 죽으러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없어요. 그죠. 네. 깡 선생은? 저도 겁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했다는 거냐? 아니야, 그죠? 네. 그 당시에 사실 대단한 거죠.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1922년에는 아예 육군 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암살 작전을 펴니다. 스케일이 크죠. 네. 죽어야죠, 그 사람은. 그래서 이때 김원봉 선생님께서는 이제 오성윤이라는 단원을 보내려고 했대요. 네. 그랬는데 아까 총독부를 폭파하고 돌아왔던 김익산 선생님께서 나도 가겠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이종함 선생님이라고 또 다른 분이 자기도 가겠다 이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야, 셋 다 가자. 그래서 셋 다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22년 3월 상해 부둣가에서 이 다나카 육군대장이 배에서 내리는 그 순간을 노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다 변장을 하고 군중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총이랑 폭탄을 다 들고. 그리고 김원봉도 그때 당시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나카 육군대장이 배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오성윤 선생님께서 총을 먼저 3발을 쐈어요. 근데 정말 재수없게 다나카가 내려오는데 그 뒤에서 서양 여성이 하나가 빨리 가려고 막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그 순간에 재수없게 그 총에 맞고 그분께서는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여성분이? 예, 서양 여성분이. 그리고 다나카 대장은 총소리가 나가니까 이렇게 막 엎드린 거지.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김익상 선생님께서 다시 쫓아가면서 총을 막 쐈는데 모자를 좀 스치고 해를 못 입혔다 그래요. 수류탄도 던졌는데 불발. 폭탄이 불발이 많아요, 이때는. 예, 그래서 이종함 선생님께서도 다시 쫓아가면서 폭탄을 던졌는데 그 옆에 있던 뭐 누드 직원이 바닷가로 발로 차놓았다고 그럽니다.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오성윤 대원과 김익상 대원이 체포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익상 선생님께서는 참 안타깝죠. 총독부까지 폭파하고 돌아왔는데 원래는 안 보내고 싶었을 거야. 김원봉 선생님께서는. 좀 쉬어라. 근데 끝까지 자기가 참여해서 20년형을 언도받고 이제 그 이후의 행방은 좀 묘연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더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어요. 이제 근데 뭐 도대체 무엇이 그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했을까가 항상 궁금해. 네. 어떤 게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행동하게 했나 싶어가지고 좀 얘기 더 들어봅시다. 예, 더 멋있는 사건도 있는데요. 김상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은 뭐라고 할까요? 잠입 액션의 최강자? 일당백의 어떤 기계를 가지신 분이신데요. 1923년 1월 의열단은 일부 대원들을 서울에 잠입시켰습니다. 총독 암살이라던가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잠입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김상옥 선생님이란 분이 이제 그 서울로 파견됐는데요. 원래 이 김상옥 선생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3.1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그리고 직접 암살단을 조직해서 친일파들을 막 전라도 지역에서 총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혼자 조선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참 기계가 대단하지 않나요? 조선 총독을 내가 암살하겠다. 그러다가 계획이 들통나는 바람에 상해로 망명을 했고 거기서 김원봉 선생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선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서 1922년에 이제 상해를 떠나서 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올 때 이제 농부 차림으로 변장을 합니다. 기차를 타고 오다가 또 밤을 틈타서 압록강 철교를 몰래 건너다가 그 경비 경관을 쏴 죽입니다. 또 신의 쪽에 와서는 검문소 보초들을 갖다가 권총으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잡아뜨려서 죽이고 이러면서 잠입 액션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격렬한 격투권에 서울 잠입에 성공을 했는데요. 1923년 1월 12일쯤 밤에 종로경찰서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이게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그 후대에 따르면 아마 이 김상옥 그 선생님께서 이 거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추정이 돼요. 근데 정확한 종로경찰서? 없어요. 예, 종로경찰서에 굉장히 큰 폭탄이 터졌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일본 경찰들이 이걸 누가 했느냐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의열단원 김상옥이라는 자가 서울에 있더라 하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은신처를 추적하는데요.
마침 이제 김상옥 선생님께서는 당시에 친척집에 숨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친척집에 새들어 살던 여자가 오빠가 종로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었대. 그거 이렇게 밀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새벽 3시경에 약 20명의 무장 경찰들이 김상옥 선생의 은신처를 막 포위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몰라. 무서울 것 같아. 항복. 자결하지 않을까? 자결. 난 하지만 무서워서. 김상옥 선생님은 쌍권총을 들고 영화처럼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이때 형사 다무라를 비롯해서 여러 명을 사살하고 부상을 입히고 맨발로 남산을 넘어서 왕십리까지 도망갑니다. 예. 그때 막 눈이 내리고 이런 한겨울이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왕십리 근처에 안장사라는 절에 도착했다가 네. 거기서 다시 승복과 집신을 빌려 신고 다시 도망쳐서 잠입 은신처로 다시 도망갔다고 그래요. 은신처는 이제 과거에 교회 일로 좀 알고 지내던 여자친구의 집에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은신해 있었는데 일본 경찰이 여기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화가 난 거지. 이 한 놈을 갖다가 20명이 잡으러 갔는데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백 명을 기마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경기도 지역에 있는 경찰 부장이 직접 옵니다. 네, 그래서 총 동원령을 내려서 수백 명이 은신처를 포위하게 되는데요. 김상옥 선생님은 이번에도 쌍권총을 들고 3시간 동안 대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본 경찰을 한 10여 명을 죽였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탄환이 떨어졌어요. 계속 싸우다가. 예.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발을 가슴에다가 쏘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자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시신을 이렇게 가족들이 살펴봤는데 맞은 총알의 개수가 11발. 그러니까 불상을 어떻게 펼쳤나 했더니 맞으면서도 그쵸. 싸운 거군요. 그러니까 10발을 이미 맞은 상태에서 계속 수백 명이랑 대치를 했고 마지막에 자결까지 하셨던 영화 거죠. 같다, 야. 예. 그래서 지금 스케일만 봐도 그 조선 총독부 테러하고 종로 경찰서 때려부시고 육군 대장 테러하고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김은봉 선생님을 중심으로 했던 의열단의 의열단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악명 높은 단체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학교에서 가르치나? 가르치나? 얘기를 안 나오는 저희는 안 단체죠. 배웠어요. 예. 그렇구나. 이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배우잖아요. 국사 때 배우면은 우리가 왜 독립운동 했다고 하는데 3.1운동 얘기 배우고 네. 무엇인가 되게 막 어떤 투쟁 같은 거를 잘 안 배우는데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항상 그때부터 갔던 궁금함이 아까도 다시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거였어요. 정부라고 하면 민중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그 정부를 뽑았느냐, 네. 그 정부를 누가 지지하느냐, 누가 허가를 했느냐, 정부라고 할 수 있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디 당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서 네네. 아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겠구나, 어떤 정치 집단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실제로는 민중들의 지지 기반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 상해라고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독립투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세력들이 분파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첫 번째로 자꾸 탄압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감옥에 수감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기 단체에서. 그러니까 자꾸 폐쇄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어요. 자꾸 독립투쟁하는 이제 그 의로운 뜻은 굉장히 좋은데 폐쇄적인 성격을 보일 수밖에 없고 자꾸 밀고 하는 사람이나 배신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유지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의열단은 그러면은 그 중심 거점이 어디였던 거예요? 일단 처음에 상해에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 도망 다닙니다. 북경 쪽으로도 가고 베이징으로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본부는 그 중국에서 중국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병보내는 거죠. 예, 국내에 침투시키는 거죠. 요원들. 그런 의미에서 의열단이 정말 민중들한테 이런 소식들이 그러니까 아름아름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오히려 어떤 민중들의 그렇죠. 지지를 받은 거는 의열단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당시에. 예. 네. 근데 네, 그러면은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되고 그랬으니까. 의열단하고 한인 애국단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건 한인 애국단은 좀 많이 나중에 등장하는 단체입니다. 네네. 지금 1920년대 얘기예요. 그때는 의열단만 있었고. 예. 그래서 몇 가지 또 있으면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쿄 일본 천황의 황궁 앞에도 폭탄을 던집니다. 대박. 의열단원 김기섭 선생님께서 그때 관동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일본에. 그죠. 그래서 조선인 6,0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6,000 명? 보복성으로 보복성 활동으로 의열단에서 김지석 선생님을 보내서 폭탄을 던진 거죠. 또 동양 척식회사도 공격했어요. 나석주 선생님이라고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1926년에 나석주 선생님께서 그 동양 척식회사에 들어가서 폭탄을 던졌는데 안 터졌어요. 폭탄이.
그 당시는 예.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불만이 많았죠. 탄을 던졌는데 안 터지고 총을 난사하면서 다시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고 그 가운데 이제 혼자 자결하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붙잡혀서 고문 끝에 막 이렇게 돌아가시는. 독실이가 폭탄 전문가 아닙니까? 폭탄 네 고등학교 때 맨날 보기도 하고 그죠. 했었습니다. 교장실에 투척했다는 소문이 그러진 않았었고요. 아니에요. 예. 의열단 투쟁을 그렇게.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뭐가 좀 생각나냐면 그 일본의 덴노 그러니까 천안궁 앞에다가 이제 폭탄을 투척했고 네. 그 이유가 관동 대지전 때 이제 조선인들의 학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일본 애들이 그냥 그러니까 분노한 거지. 분노하고 그때 불이 나면서 많은 이렇게 재난 피해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조직적으로 돌린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죠. 불 지르고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우리 걸 약탈했다. 음. 근데 그런 여론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보복의 행위로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십 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통쾌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일본에서 살고 있었던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었을지를 한번 생각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아니면 일본인들이 조선에 탄압이 대한 더 혐오와 탄압이 더 더 심해질 수도 심해졌는데. 있었겠다는 생각도 네네. 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의열 단원들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 단원들은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곧 죽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좀 살죠. 살아있을 때는 그 일상생활을 할 때는 좀 자유롭게 생활을 많이 즐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머리를 잘 손질했다고 합니다. 야, 그게 더 슬프다, 야. 댄디보이. 아, 댄디보이들? 예. 그리고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어. 언제나 이번 사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맙다, 야. 아나키스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예, 나오거든요. 그게 참 멋있었는데 그 생각나네요. 아. 또 의열단에 대한 일화 중에 하나가 뭐 잘생긴 사람들이 많았다. 아, 멋있었겠다. 좀 멋있죠. 예,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이 좀 멋있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의열단원은 1927년에 이제 암살 파괴 활동 중단을 선언합니다. 일단 왜요, 그렇죠? 예, 재정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김원봉 선생님께서 이렇게 1대1 소규모로 암살이나 테러를, 파괴 활동을 일본 하기보다는 입장에서의 좀 더 이제 테러를. 조직적인 군사 활동을 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조선의용대? 예, 조선의용대를 나중에 만들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여성 독립운동가 얘기도 사실 잠깐 좀 하고 싶어요. 네. 그 저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분들은 죄다 다 남자들이잖아요. 유관수 누나. 계속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데. 유관순 누나. 그거밖에 몰라. 예. 근데 무장투쟁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윤희순 선생님이라고 하셔서 이분은 최초의 여성 의병 지도자입니다. 여성 의병 성함이 지도자. 뭐라고? 희순 선생님. 윤희순 선생님. 그래서 아주 여장부셨고 1890년대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예. 의열단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분은 아주 그 의병 시절부터 예. 조선이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부터 당시 조선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여성 의병장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여 명의 여성 의병을 직접 조직해가지고 여성 활동을 의병단이 했습니다. 있었네요 또. 네. 그래서 뭐 군자금을 모금해서 직접 탄약 제조소를 운영하기도 했대요. 예, 그러다가 중국으로 망명해가지고 항일 운동에 계속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큰아드님께서 중국에서 일제한테 붙잡혀서 고문 끝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곡기를 끊고 순국하셨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또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가 남자연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안동 유림 출신이에요. 7살 때부터 뭐 아주 그 글쓰기나 이런 거에 능통하셔서 뭐 소학과 대학을 통달했다. 뭐 이런 좀 교육도 잘 받으신 그런 여성이셨는데 남편이 1896년에 의병 활동을 하다가 전사합니다. 남편은 전사 소식을 듣고 복수심에 불타긴 했지만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딱히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3.1운동이 일어났어요. 1919년에. 그러자 이때 나이가 46세였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항일운동을 하러 중국으로 갑니다. 압록강을 건너죠. 그래서 서로군정서라고 그때 당시 이제 간도 지역에서 무장투쟁 활동을 하던 그 단체에 가입을 해서 군사들의 뭐 뒷바라지라던가 또 군 자금 모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군 자급을 모집한다거나 또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 갔을 때 그 옥바라지라고 하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 독립운동의 데모다
라고까지 불렸다고 그래요. 남자연 선생님.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보조적인 활동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그 암살이나 이런 작전을 수행하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1925년에는 당시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있었거든요. 사이토 마코토. 예, 사이토 총독이 이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서 직접 국내에 잠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비가 너무 삼엄하고 그러니까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기도 했고요. 1933년에는 만주에 있는 일본 대사이자 그때 당시 일본에 있는 관동군 사령관을 암살하려고 계획까지 짭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거지로 변장하고 권총이랑 폭탄 다 가지고 하얼빈역에 도착해서 정탐을 하다가 친일 밀정의 밀고로 일본 경찰한테 붙잡히죠. 네, 이때가 60세가 넘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나 이제 죽어야겠다고 곡기를 끊으셨다 그래요. 또 감옥에서. 그래서 15일 동안 단식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10대 광복군이나 뭐 조선의용대 이런 데 가입해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여성분들이 독립운동에 꽤 많은 숫자가 참여했던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제 기록이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남아있지가 않으니까. 사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독립군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들의 활동들이 기록에 남아있는 건 일부이고 기록에 딱 생각해보면 당연히 기록에 안 남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공격수만 기억하지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수비수나 그런 것들을 잘 흩어져서 이제 활동할 때 조직이 없게 되면 뭔가 이렇게 증언해줄 사람이 없게 되니까 잊혀지는 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의료원 일을 하시던 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던 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격에 나선다든가 폭탄을 투척한다든가. 근데 이제 군대라고 하는 조직 혹은 어떤 조직이 돌아가려면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 일종의 이제 행보관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우리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무너지게 되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까지도 감당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우리 하는 방송 중에 이렇게 훈훈한 방송이 있어요. 모르게 훈훈해. 깜짝 놀랐어요. 아니면 제가 초점을 맞췄던 것도 저도 뭐 이 역사에 해박하진 않지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잘 알려지지 않는 독립운동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걸 사실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어쨌든 의열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독립운동사를 배우지 않는다는 건 좀 아쉽다. 아쉽네요, 진짜로. 1930년대로 넘어옵니다, 이제. 20년대를 넘어서 이제 30년대로. 1930년대는 이제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게 이게 일본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각제였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수상 내각이 뭐 결정을 해서 만주를 공격한 게 아니고요. 일본 군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만주국을 점령한 사건입니다. 오, 그래? 관동군들이 일부가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 세계 대공황도 오고 난리가 나니까 은근히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뭔가 이걸 타개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정확히 읽었다라고 판단하더라고요. 일본 정부에 묵인하에 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고 어쩌면 항명이기도 해요. 일단 항명이 맞죠.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간 거거든요. 일본 군부가 그렇습니다. 관동군이 거기 제 주둔하고 있었던 관동군. 관동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동군. 어떤 의미에서는 쿠데타이기도 하네. 쿠데타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 정부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그 이후에 실제 쿠데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본 군부가 관동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관동군이 만주를 점령하고 만주국을 세우는데요. 그 다음에 일본 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이 군인들의 주장은 뭐냐면 야 너네 수상 내각 꺼져라. 일본 천황께서 직접 통치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자. 이게 주장입니다. 결국엔 정치와 이렇게 조화롭게 했었던 건 실패하고 그렇죠. 군부 정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각 중심의 어떤 민주정부였다면은 이 사건 이후로 미쳐 날뛰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일본에도 이제 군부 정치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관동군이 왜 관동군이냐면 그 산해관의 동쪽이라 해서 관동군이래요. 그래서 만주 쪽,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 그러니까 삼국지 게임 같은 거 하면 저기 동쪽에 산해관이 있잖아요. 그 관의 동쪽에 있는 애들이 다 해갖고 관동군이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군인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군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참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오면 이제 일본이 엄청나게 가혹하게 수탈을 하기 시작하죠. 1920년대를 이제 문화 통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다 그게 끝난 거죠. 그래서 지주들이 뭐 소장료를 60%에서 80%를
떼간다거나 농민들한테 이제 고리 대금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땅을 뺏어가고요. 네. 이때 우리나라에 뭐 시멘트 공장, 금속 공장 같은 게 세워지긴 했는데 이게 좋아할 게 아닌 게 국내에 있는 철광석 많지도 않잖아 우리나라에. 근데 그런 거 이때 다 캐가면 돼 놈들이. 1940년대가 가면 이게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아예 미국 공출 제도라고 해서 쌀을 갖다가 일본 군정이 헐값에 매입해서 다 가져가요. 사실 이제 1929년에 새 경제 대공황이 있고 나서 네.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공황이 오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블록 경제를 형성해가지고 무역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자꾸 적자 낼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막 성장하고 있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식민지를 계속 쥐어짜는 방법밖에 없었을 거고 결국 이제 전쟁으로 가는 거였겠지. 그 전쟁을 할 때 일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의 자신들의 저력을 넘어서는 자신들의 전력을 넘어서는 공격들을 했거든요. 중국과 전쟁을 하고 미국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석유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전쟁 무기로 쓰였던 철들이 모자르니까 그쵸.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숟가락까지 뺏어가고 접시 다 뺏어가고 요강까지 뺏어갔다. 막판에. 네. 예. 가정용 생활 물품까지 실제로 다 뺏어갔습니다. 그렇구만. 그리고 뭐 인력을 강제로 징집하는 거는 이제 당연시 되는 거죠. 당연히.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는데 그 단위가 1000단위, 10,000단위가 아니라 뭐 몇십만 단위고요. 위안부 문제도 이때 이제 발생할 수밖에 발생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구만. 이렇게 쥐어짜기 시작하니까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비밀결사 형태로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역시 단체가 너무 많아서 그걸 정리하다가는 2시간 넘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 국내 지식인과 노동자, 뭐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을 만들어서 저항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상해에서 활약하던 독립운동가들도 이러한 일본의 쥐어짜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저항을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던 한인 애국단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때가 1930년대입니다. 예. 임시정부가 사실 20년대는 조금 이제 비실비실했어요. 일단 뭐 원래는 외교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요. 돈도 없고 비실비실하던 그런 좀 침체기를 겪고 있었는데 김구가 다시 미주에 있는 동포들한테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을 해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유명하게 이거는 교과서에서 다 나오는 사건이죠. 윤봉길 의사, 뭐 이봉창 의사 이런 사건들. 예, 그 사건을 기획한 단체가 김구 선생님의 한인 애국단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봉창 의사의 거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일왕 히로히토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봉창 의사는 원래 어린 시절에 일본에서 좀 노동자 생활을 했어요. 네.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어가 능통하니까 일본으로 침투를 시킨 거죠. 그래서 히로히토 천황 즉위식 때 폭탄을 들고 준비해서 던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 천황이 탄 마차가 뭔지 모르는 거야. 똑같은 마차가 5대인 것 같다고 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경호를. 그러니까 몇 번째 거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던졌는데 다른 마차가 터진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하고 결국 역시 32살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때 재밌는 게 일본 천황이 또 암살 위협을 겪었으니까 친일파들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친일파들은 황송할 노릇이죠. 그래서 제일 친일파 단체들은 120명을 소집해서 그 일본 천황의 궁성 입구에서 사죄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어디서 본 것도 같은데. 그렇죠? 예, 국내 친일파들도 역시 서울의 모 지점에 모여서 이봉창 의사의 의거에 대해 막 사죄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그래요. 어쩜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는지. 재밌죠. 네.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사건, 이제 윤봉길 의사 사건이에요. 이것도 좀 그 국제정세랑 연결이 되는데 1932년에 일본이 상해까지 공격해 들어옵니다. 네. 상해는 좀 만주랑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원래 상해는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서구 열강들이 조차지라고 해서 일부씩 이렇게 분할 통치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분할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지역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일본이 쳐들어와서 이때 박살이 나죠. 중국군이. 예. 지금 중일 전쟁 중간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상해까지 날아가게 되고 상해 홍구공원입니다. 이때 4월 29일 천황의 생일날 상해 사변이라고 하는데 상해 사변 승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측 주요 VIP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승전 기념 행사였기 때문에 여기에 25살의 윤봉길 의사가 이제 다 아시는 도시락 폭탄이라고 하는데
뭐 물통 폭탄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네. 예, 그게 제대로 터졌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상해 일본군 사령관이 즉사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당시에 상하이 공사, 일본 공사와 뭐 총영사도 중상을 입었고 해군 제3대 3함대 사령관까지 한쪽 눈을 잊고 애꾸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윤봉길 의사는 붙잡혀서 비참하게 그렇죠. 사형을 당하셨는데요. 이 사건이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중국에서 엄청 반향이 컸어요. 왜냐면 중국의 몇만 대군이 일본이랑 싸웠는데 그 상처도 못 냈는데 한 명이 가가지고 그 지휘부를 박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에게 그 장개석이죠. 장제스 총독 그때 당시 중국 총독이 김구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하고 그 이후로 같이 이제 독립운동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하게 되고요. 김구를 중심으로 한 이제 임시정부 세력이 중국의 지원을 이제 탄탄하게 받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서 1940년대는 이제 광복군까지 창설을 합니다. 또한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이념 대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광복군에 1942년에는 김원봉 선생님이 만든 조선의용대까지 합류를 하면서 본격적인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광복군이랑 조선의용대가 서로 독립적으로 이제 창설됐다가 맞습니다. 광복군으로 그러면은 병합된 거야? 네. 그렇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잠깐 이회영 선생님 얘기 잠깐 하려고 그래요. 다시.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얘기 나왔었죠. 독립운동의 이제 시발점이 됐던. 조선 최고의 거부. 이자 최고 명문가였지만 다 버리고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분인데 이회영 선생님께서는 1920년대에 임시정부에 합류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이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권력 투정이나 이런 거에 약간 환멸을 느끼셨던 것 같고 아나키즘에 좀 빠졌다고 합니다. 심취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한 50세가 이미 넘은 나이인데 사실 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유학을 공부한 학자이기도 했는데 아나키스트가 되었다. 어떤 국가나 제국주의 사회들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키즘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이 국가 권력이나 뭐 어떤 통제기관으로부터 억압되지 않고 각자 연대해서 어떤 대동사회를 만들자. 뭐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사상이죠. 저는 그냥 무정부주의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무정부주의죠. 어떤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아니라 일종의 공동체주의 같은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혼자서는 살 수는 없으니까. 연대는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자유주의 형태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중앙의 통제라는 게 거의 제국주의 형태였으니까. 그렇지. 그게 환멸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회영 선생님은 이 아나키즘에 이제 심취하셔서 1930년대부터 아나키즘 관련된 단체를 만들고 출판 활동도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또 이름도 멋있는 단체를 하나 만드시는데요. 흑색 공포단입니다. 이것도 이름 장난 아닌데. 흑색 공포. 이것도 역시 적괴 요인과 뭐 친일파들을 암살하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러면 이제 군대 형태는 아니었고 아까 전에 비밀단 같은 거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를 들어드리면은 1932년에는 텐진 지역에서 군수 물자를 싣고 가는 일본 선함을 폭파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 영사관에도 폭탄을 투척해서 일본 건물들을 다 때려 부시고 한 명도 잡히지 않고 도주했다. 뭐 이랬다 그래요. 의열단과 굉장히 비슷한 일들을 계속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님도 이제 그런 활동을 시작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 1932년에 바로 체포돼요. 이회영 선생님이? 일단 그때 당시 중국이나 뭐 이런데 일본 밀정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밀정들의 제보로 이회영 선생님이 잡혔고요. 이미 그때 나이가 65살이었고 혹독한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겠지. 그러다가 보니까 그 11월 달에 순국하셨는데 자살했다고 발표는 했어요. 근데 이제 자살 같지는 않고 정황상 고문을 받다가 재판도 없이 바로 교수형을 해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회영 선생님 가면 사실 되게 비극적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래요? 형제와 조카들이 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가장 많았던 둘째 형 이석영은 1934년에 돈을 다 쓰고 중국 빈민가에서 떠돌다가 굶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셋째 형 이철영도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맡아서 경무에 시달리다가 1925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막내 동생 이호영도 1933년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온 가족이 북경에서 행방불명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선 최고의 명문가의 그 자손 후손들이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고 그렇군요. 재산도 다 날리고 이런 온갖 고초를 겪으셨던 거죠.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도 좀 얘기했으면 하는데 네.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 예. 많이 갔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무수히 다양한 단체와 노선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회주의 계열의 특징은 중국이나 소련 공산당과 항상 연합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지. 예. 이념을 같이 하니까. 그래서 거긴 뭐 꼬민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그 상명하다시기 뭐 그런 조직 같은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 예.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열도 항일 무장 투쟁에 굉장히 적극 참여했는데 유명한 것이 동북 항일 연군이라고 있어요. 이 단체는 뭐냐면 처음 들어봤는데 동북 한일 그거는 들어볼 수가 없는 단체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선 동북 항일 연군. 예. 근데 일본군은 굉장히 괴롭혔던 단체예요. 군대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1936년에 중국 공산당 지도 아래에서 만주에서 만들어졌고요. 중국인이랑 한국인의 연합부대야. 아, 네. 예. 그래서 최전성기에는 1만 명이 넘는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관동군이랑 지속적으로 충돌했던 단체입니다. 그래? 예. 이 단체가 왜 우리나라에 안 알려졌냐? 알 것만 같아. 공산당의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북조선의 그 영도자님께서 이 단체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고. 북조선에서는 북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보천보 전투라고 있어요. 네, 유명하지. 아주 유명한 북한에서는 굉장히 신화적으로 포장된 그런 전투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이 전투를 지휘하면서 이건 뭐냐면 국내 함경도에 있는 보천보라는 작은 아주 마을 단위에 한 200~300명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타격하고 도망 나온 겁니다. 네. 사실 일제에 큰 피해는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있던 우리나라 군대가 본토에 진격까지 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김일성이 굉장히 유명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후에도. 대중들의 지지를 받게 된 거고. 이 사건을 그 사골처럼 우려먹습니다. 북쪽에서는. 그래요. 예, 보천보 전투. 그렇군요. 그리고 이 동북 항일연군이 나중에는 소련 쪽으로 편입이 되는데 88여단이라고 또 이름도 좀 멋있어요. 여기는 88여단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항일 투쟁을 계속하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독립운동사에서 이것도 그 자세하게는 안 다뤘지만 좀 중요한 축이긴 했어요. 그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무장 투쟁 운동. 만주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 다음에 아주 긴 시간이 흐르면 이것도 하나의 뭐 어떤 역사로서 편입되겠지. 당연히 그렇게 되긴 하겠죠. 네. 어쨌든 뭐 제가 지금까지 한 1930, 40년대에 있었던 주로 이제 축창을 든 우리 그렇군요. 의열단원들의 투쟁과 네. 그 이후에 있었던 자체 검열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듣기 암살, 편했습니다. 예. 파괴 활동들을 쭉 정리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재밌네. 예.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영화 같고. 저도 그러니까요. 공부하면서 진짜 다 한 편 한 편이 다 영화 같은 삶을 살았고 그분들의 어떤 내면 세계가 얼마나 참 비정하고 그랬을까. 그렇죠. 비장하고 그랬을까 좀 상상을 해보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럼 우리가 독립운동,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해서 네. 지난번에 이제 초기에서부터 이제 30년대를 넘어서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야, 네. 재밌네. 그죠? 우리가 잠깐 쉰 다음에 이제 그래서 광복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해방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역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시지요.